2022년 2월의 키이우. 눈은 밤새 내렸고 전쟁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거리의 공기는 이미 싸늘했다. 사람들은 마트에서 물을 사고 주유소엔 긴 줄이 늘어섰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떨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사랑은 기묘하게 찾아왔다. 민수는 한국 NGO의 물자지원단으로 키이우 외곽에 파견되어 있었다. 그의 임무는 난민에게 식료품을 나누어주는 일이었다. 눈보라 속 임시 쉼터 낡은 벽난로 앞에서 그녀를 처음 봤다. 하얀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던 여자. 얼굴엔 그늘이 없었지만 눈동자엔 끝없는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민수가 서툰 영어로 물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Thank you, I can manage. 그녀의 이름은 안나였다. 그녀는 자원봉사자였다. 아니, 그렇게 말했다. 나는 간호사예요. 피난민 치료소에서 일해요. 그 말에 민수는 순간 안심했다. 전쟁의 긴장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니. 그게 참 아름답게 느껴졌다. 민수는 매일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무표정하게, 하지만 단 한 번도 약자를 외면하지 않았다. 혹한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어린아이의 손을 감싸고 노인의 어깨를 토닥였다. 어느 날 전기가 끊긴 밤, 민수는 그녀의 쉼터 앞을 지나다가 작은 빛을 보았다. 촛불 하나에 의지해 그녀가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이 밤에도 이래요? 누군가의 생명을 기록하는 건 내일이라서요. 그럼 나는 오늘 당신의 생명 기록을 맡아도 될까요? 안나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그건 좀 어려운 환자네요. 둘은 그날 처음 웃었다. 그리고 둘 다 외로웠다. 며칠 뒤 민수는 임시 숙소로 돌아가던 중 폭발음을 들었다. 건물 하나가 불타고 있었고 피난민들이 울부짖었다. 그 가운데서 안나가 달려나왔다. 민수, 저쪽에 아이가 있어요. 안 돼, 위험해. 내가 해야 해. 민수는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연기로 사라졌다. 잠시 후 그녀는 팔에 아이를 안고 나왔다.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깨달았다. 그녀는 강했고 그녀의 강함이 자신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걸. 너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근데 왜? 무서워도 해야 하니까요. 며칠이 지나 지원단은 철수 명령을 받았다. 민수는 떠나기 전날 그녀에게 목도리를 선물했다. 한국 가면 이거 보고나 생각해요.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목에 감았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일 같이 한국 가요. 그녀는 대답 대신 입술 끝을 떨며 말했다. 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그녀가 남긴 종이 쪽지를 꺼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엔 때로 총이 필요해요. 그 한 문장이 낯설었다. 총? 민수는 그것을 농담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녀가 한국에 나타났을 때 그 문장의 의미가 달라졌다. 3달 후 서울 김포공항. 민수는 입국장 앞에서 그녀를 보았다. 겨울의 안나가 아니라 봄의 안나였다. 코트 아래의 군화 그리고 손목에 남은 흉터. 민수, 안나 정말 왔구나.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내게 말했잖아요. 끝나지 않아도 함께 하자고.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걸 잊었다. 전쟁도 냄새도 의심도. 그녀는 서울에 정착했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미 그때부터 거짓이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는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왔다. 현관에서 거실까지는 몇 걸음이면 닿았고 거실에서 주방까지는 2번 숨 고르면 닿았다.
창틀에 얹힌 작은 화분들 사이로 봄바람이 슬쩍 들어와 커튼 끝을 들어 올렸다. 한국의 봄은 우크라이나의 봄보다 온도가 높고 냄새가 가까웠다. 사람 냄새, 국 냄새, 빨래 비누 냄새, 그리고 복숭아색 저녁 노을의 냄새. 오늘은 나 좀 늦을지도 몰라. 신입사원 교육 있어서. 민수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잡아당기며 말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저도 시장 가요. 김치 재료 사야 해요. 그녀의 한국어는 훨씬 또렷해졌지만 모음을 길게 끄는 버릇은 여전했다. 그 길게 늘어진 모음이 새끼 고양이 울음 같아서 민수는 자주 웃었다. 둘은 식탁 끝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김볶음과 달걀 지단 멸치볶음. 안나는 젓가락질이 이제 능숙했지만 아직 잡채 면은 자꾸 미끄러뜨렸다. 이거 너무 미끄러워요. 민수가 웃었다. 잡채는 누구나 미끄러워. 안나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은 살짝 비어 있었다. 한국의 웃음과 우크라이나의 웃음은 모양이 닮아도 속이 같은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민수가 나간 뒤 아파트는 느리게 움직였다. 세탁기가 윙하고 몸을 떨며 돌아갔고 주방의 냄비 뚜껑은 김이 차올라 은빛 물방울을 만들었다. 안나는 칼질을 하다가 잠깐 멈추었다. 칼끝이 무에 닿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총열 내부에 남은 쇳가루. 긁히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건 그녀만 알고 있는 이상한 비밀이었다. 점심 무렵 그녀는 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 입구의 붉은 차양막 아래서 생선 비린내와 갓 튀긴 튀김 냄새가 섞이고 좌판 위에서 파란 고추가 반짝이는 동안 상인 아저씨는 익숙한 말투로 물었다. 아가씨, 지난번처럼 알배추 또 줄까? 네, 부탁해요. 그리고 멸치, 다시마 조금. 상을 정리하던 아주머니가 끼어들었다. 며느리 발음 참 고와. 어디서 왔어? 안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키이우, 한국말로는 키예프요. 거기 아직 많이 힘들지?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안나는 대답 대신 미소를 길게 붙잡았다. 웃음도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민수를 기다리는 동안 안나는 거실에 앉아 TV 리모컨을 집었다. 푸른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다. 속보 동부 전선 포격 재개. 화면 속 불빛이 잿빛 건물들 사이를 물어뜯듯이 번졌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깡 유리 접시 가장자리가 떨며 얇은 비명을 질렀다. 안나. 문틈을 밀고 들어온 민수가 신발도 벗기 전 물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손 미끄러졌어요. 민수는 그녀의 손을 살폈다. 새끼손가락 관절에 옅은 흉터가 있었다. 그녀는 본능처럼 손을 뒤로 감췄다. 밥 먹자. 민수가 애써 환하게 말했다. 오늘도 내가 요리왕. 요리왕이면 상금 있어요? 상금? 있지. 내일 돼지갈비. 둘은 함께 웃었다. 웃음은 무언가를 잠깐 잊게 한다. 하지만 있는 동안 잊은 것들은 더 크게 자란다. 식사를 마친 뒤 민수는 설거지를 도왔다. 안나는 물기를 닦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당연한 걸. 민수는 접시를 거꾸로 세우다가 잠깐 멈췄다. 근데 방금 TV 보고 놀랐지? 안나의 미간이 희미하게 찌푸려졌다. 그 화면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 쇳가루 그리고 타는 고무 냄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코끝은 전쟁을 기억한다. 밤이 깊어가자 민수는 먼저 잠들었다. 고른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흔들렸다. 안나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거실 불을 켜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만 켰다. 푸른 빛이 손톱 끝을 얇게 적셨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그리고 국제통화 애플리케이션 앱을 열었다. 신호음이 짧게 2번 울리고 연결. 여보세요. 올레흐. 안나. 남자의 숨이 한 박자 늦게 붙었다. 왜 이렇게 늦었나? 그가 자요. 지금만 가능해. 그는 널 사랑하지? 그래. 너무 많이. 좋다. 계획을 흔들지는 마. 올레흐, 난 확신이 없어. 안나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여기 사람들은 따뜻해. 따뜻함은 전쟁에서 가장 먼저 죽는다. 남자는 짧게 말했다. 감정 다 빼. 수신자 이름은 내 진짜 이름으로 해도 돼. 의심하지 않을 거다. 그래도 안나. 그가 단단하게 끊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 움직인다. 뚝 통화가 끝났다. 안나는 폰을 쥔 오른손을 무릎 사이로 끼워 넣었다. 손등에 힘줄이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촘촘히 내렸다. 비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몸속 어딘가는 늘 눈보라였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말했다. 오늘은 일찍 끝나. 영화 볼까? 안나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근데 은행 들러도 돼요? 엄마한테 보내야 해요. 같이 가자. 은행 창구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번호표를 기다리는 시간은 이상하게 길었다. 번호판에 빨간 불빛이 한 숫자씩 바뀌었다. 그 사이사이로 어젯밤의 통화가 스며들었다. 차례가 왔고 둘은 직원 안내에 따라 자리를 옮겼다. 해외 송금 맞으시죠?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력창을 열었다. 송금 금액 300만. 수취인 이름 올레흐 로마노비치. 국가 우크라이나. 민수가 화면을 힐끗 보았다. 이거 너희 엄마 이름 아니잖아. 안나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 손끝의 온도가 식어갔다. 사촌 이름이에요. 엄마 대신 받아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 중이라 가족 대신 수치 많습니다. 민수는 애써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말이 끝나자 안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너무 천천히, 그래서 더 어색하게. 밖으로 나왔을 때 은행 유리문에 비친 둘의 모습은 어쩐지 부부라기보다 여행자처럼 보였다. 같은 길을 걷지만 다른 나라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그날 저녁 민수는 간단히 라면을 끓였다. 라면이 끓는 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박수 소리 같았다. 내일 돼지갈비 약속. 약속. 안나가 웃었다. 민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너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안나의 웃음이 살짝 흘러내렸다. 사람은 원래 온 곳을 잊지 못해요. 근데 넌 여기 있어. 그래서 매일 조금씩 사라져요. 민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척했다. 이해하지 못한 척을 잘하는 사람들만이 오래 사랑한다는 걸 그는 아직 배워가는 중이었다. 민수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안나는 소파에 걸터앉아 작은 봉투를 꺼냈다. 낡은 서류. 우크라이나 국방부 인장이 세월에 닳아 흐릿했다. 이름 안나 코발렌코. 직책 신호정보부 중위. 사진 속 그녀는 지금보다 더 앳됐다. 눈빛은 지금보다 더 단단했다. 거실의 물방울 소리가 증가했다. 욕실 샤워기의 물줄기가 강해지자 안나는 봉투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별안간 자신에게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군인이 아니야. 나는 배우야. 그 말은 거짓이었고 동시에 진실이었다. 연극의 소품이 진짜 칼날일 수 있듯이 그녀의 역할은 단지 천으로 감싼 칼이었다. 잠들기 전 민수는 안나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내일 영화 보자. 웃긴 걸로.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웃긴 거 보고 싶어요. 그럼 팝콘 큰 거.
팝콘 큰 거는 배탈 나요. 둘은 가볍게 웃었다. 민수는 그 웃음이 오래 남을 거라고 믿었다. 웃음 뒤에 다음 장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새벽 알람보다 먼저 안나가 눈을 떴다. 부엌에서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울렸다. 그녀는 흰 종이 한 장에 고른 글씨로 무언가를 썼다. 글씨는 분명했지만 문장마다 작은 흔들림이 있었다. 민수, 나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언젠가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제발 나를 찾지 마요. 안나. 종이를 접어 식탁 중앙에 올려두고 그녀는 오래 바라보았다. 종이 위로 아침 햇살이 미끄러져 내려왔다. 햇살은 모든 것을 따뜻하게 보이게 한다. 따뜻함은 때로 사람을 속인다. 현관문이 아주 조용히 닫혔다. 안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췄다. 거울 속 얼굴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내렸다. 떠나는 얼굴을 연습하는 사람처럼 1층에서 문이 열리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쏟아졌다. 그녀는 휴대전화 화면을 켰다. 예매 완료라는 글자가 떴다. 행선지 부산. 이동수단 KTX. 그 시각 침실의 민수는 뒤척이며 손을 뻗었다. 옆자리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는 반쯤 감은 눈으로 거실을 향해 불렀다. 안나 물 좀. 대답은 없었다. 다만 식탁 위 종이 한 장이 창문에서 들어온 바람에 살짝 들썩였다. 아침 8시 민수는 편지를 읽었다. 첫 줄에서 심장이 꺼졌고 마지막 줄에서 심장이 다시 뛰었다. 제발 나를 찾지 마요. 그 말은 이상했다. 진짜로 찾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찾아달라는 숨겨진 명령인지. 민수는 무작정 신발을 신었다. 휴대전화, 지갑, 그리고 현관에 걸어둔 얇은 점퍼.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의 주요 뉴스, 그는 리모컨을 눌러 껐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자기 삶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며 그는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다. 혹시 조금 전에 젊은 여자 나가는 거 보셨어요? 외국인인데. 아까 새벽에? 큰 가방 들고 나가던데. 택시 타고 갔나요? 아니, 골목 아래로 쭉 걸어가더라고. 민수는 달렸다. 버스, 지하철 환승. 역 안전광판에 흰 글자가 빠르게 흘렀다. KTX 출발 시간은 그의 심장 박동처럼 줄어들었다. 그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불안은 땀처럼 배어나온다. 잡을 수 없고 남는다. 그가 서울역 플랫폼에 올라섰을 때 멀리서 파란 열차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 사이로 검은 코트 자락이 스쳤다. 낯익은 걸음걸이. 민수는 본능처럼 달려갔다. 안나.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돌아봤다. 아주 잠깐.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다른 출입문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닫혔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수는 달리는 열차 옆을 몇 걸음 더 달렸다. 안나. 바람이 그의 목을 베었다. 열차가 가속했다. 숨이 턱 밑에서 끊어졌다. 플랫폼 끝에서 열차가 완전히 멀어졌을 때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미확인 번호. 여보세요? 짧은 정적 뒤 낮고 분명한 여자 목소리. 민수 씨. 안나와 관련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누구세요? 신분은 밝힐 수 없어요. 다만 경고드리죠. 찾지 마세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뚝 통화가 끊겼다. 민수는 난간을 꽉 잡았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번졌다. 찾지 말라니. 그래서 더 찾아야 했다. 이유를 알게 될 거라니. 그래서 더 빨리 알아야 했다. 그는 전광판을 올려다보았다. 다음 KTX 부산행 출발 시각이 반짝였다.
그날 저녁 빈집의 거실 한가운데에 노을빛이 퍼졌다. 식탁 위 편지의 잉크가 햇살에 더 진해 보였다. 민수는 편지 뒷면까지 뒤집어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찰칵 현관문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우편물이 들어온 것이다. 광고지 사이에 한 장의 흰 봉투가 섞여 있었다. 발신인 없음. 그는 칼날로 조심스레 봉투를 갈랐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부산의 바다 해질녘. 모래사장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여자의 손은 남자의 팔을 가볍게 감고 있었다. 여자의 머리칼이 바람에 휘날렸다. 사진 뒤에는 글자가 세 글자. 바다 쪽. 민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TV에서는 저녁 앵커가 웃으며 날씨를 전했다. 내일은 포근하겠다고. 봄비 뒤에 맑음이 찾아오겠다고. 그의 내일은 어디로 갈까? 포근해질까? 더 추워질까? 그는 사진을 꼭 쥐고 일어섰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떨림은 이미 끝났다. 다음은 움직임뿐이었다. 그는 식탁 위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찾지 말라면 더 찾겠다. 문이 닫혔다. 따뜻한 거실 공기가 그의 등을 밀어냈다.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봄밤은 낮보다 훨씬 정직하다. 거짓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밤에는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난다. 봄비가 멎은 다음 날 서울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민수는 아침 일찍 출근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그의 코트를 다듬으며 말했다. 오늘은 바람이 조금 있어요. 마스크 꼭 써요. 민수는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너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다.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로 답했다. 그러나 그 미소의 끝엔 이별이 매달려 있었다. 그가 떠나자마자 안나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 불 위에 놓인 주전자를 켜고 찻잔 하나를 꺼냈다. 잔 속으로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그녀는 E- 메일을 열었다. 보낸 사람 안나 코발렌코. 받는 사람 올레흐 로마노비치. 제목 임 리빙 터데이. 그녀는 문장 하나를 적었다. 오늘 나는 떠날 거야. 그가 알면 안 돼.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를 뜻하는 단어 하나가 너무 무거웠다. 사랑과 이용 사이에 끼인 단어. 그녀는 눈을 감고 손끝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날 오후 민수는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다가 KTX 알림 소리를 들었다. 다음 역은 부산역입니다. 그건 라디오 광고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음성이 낯익었다. 그는 갑자기 안나가 떠오르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어제도 그저께도 말끝마다 살짝 떨렸다는 게 생각났다. 하루 종일 마음이 어딘가 헛돌았다. 회의 중에도 전화 통화 중에도 머릿속엔 계속 한 문장이 맴돌았다. 제발 나를 찾지 마요. 민수는 결국 일찍 퇴근했다. 아파트 현관 앞에는 신발이 하나만 있었다. 냉장고엔 반쯤 먹은 김치와 상한 우유 하나. 거실 한쪽 벽에는 아직 벚꽃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그 옆엔 구겨진 영화 티켓이 떨어져 있었다. 그가 그것을 주워 들었을 때 뒤쪽에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부산행 오전 10시 40분. 그는 미친 듯이 달렸다. 지하철을 타고 다시 택시를 잡았다. 서울역 대합실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웅성거림 사이로 기차 안내 방송이 울렸다. 부산행 KTX 5분 후 출발합니다. 민수는 매표소 앞에서 카드 대신 지갑 속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엔 안나가 있었다. 겨울의 키이우 눈 덮인 거리.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그날의 어둠을 품고 있었다. 그는 그 눈동자를 기억하며 외쳤다. 표 한 장 부산행 제일 빠른 거요. 기차는 출발했다.
그의 심장은 객차 소리보다 더 빠르게 뛰었다. 바람이 유리창을 치며 흘러갔다. 그 바람 사이로 불현듯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목소리. 민수, 나 전쟁에 가야 해.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전장이 아니라 도피를 뜻한다는 걸.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민수는 그대로 택시를 잡고 해운대로 향했다. 택시 기사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혹시 이런 여자 본 적 있으세요? 외국 사람? 요즘 많죠. 아, 근데 어제 어떤 여자랑 남자 호텔 앞에서 싸우던데? 민수의 심장이 움찔했다. 호텔이요? 예, 바로 앞 금아리나뷰 말이에요. 그는 택시 문이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내렸다. 호텔 로비의 조명은 따뜻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3층 복도 끝 307호 앞. 문 밑으로 새어나온 불빛이 흔들렸다. 민수는 귀를 대고 들었다.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 이제 됐어, 안나. 우리 멀리 가자. 그 남자는 절대 못 찾아. 그 다음 들린 건 안나의 흐느낌이었다. 나 너무 미안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 모르면 돼. 넌 내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민수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그는 문을 밀었다. 안나.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그녀가 돌아봤다. 머리카락은 풀려 있었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안나가 이마이너스 메일에서 쓰던 그 이름, 올레흐 로마노비치. 민수.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이게 뭐야? 민수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차가웠다. 전쟁에 간다더니 여기야? 이게 내 전쟁이야? 안나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요. 난 그냥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다고. 그래서 날 죽였어? 올레흐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그만해. 그녀는 내 여자야.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너 우크라이나에서 온 정보요원이지? 그 남자는 씩 웃었다. 정보요원? 아니, 난 사랑의 죄수야. 그때 안나가 갑자기 외쳤다. 둘 다 멈춰. 제발. 그녀의 손에는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민수가 눈을 크게 떴다. 안나, 그건 뭐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살리려면 때론 총이 필요하다고. 그녀는 총구를 번갈아 가리켰다. 민수와 올레흐 두 사람을. 둘 다 날 사랑했지. 근데 둘 다 나를 이용했어. 안나, 제정신이야? 내 정신은 이미 키이우에서 죽었어.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흔들렸다.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올레흐가 당황한 얼굴로 창문 쪽을 향했다. 이봐, 지금 나가야 해. 안 돼. 안나. 쾅. 총성이 울렸다. 누가 쐈는지 누구에게 맞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창문 유리에 빨간 선 하나가 천천히 흘렀다. 다음 날 아침 부산 해운대의 신문 일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속보. 부산 호텔 총격 사건. 우크라이나 여성과 신원 미상의 외국 남성 사망. 한국인 남성 중상. 현장에서는 미확인 외국어 문서 발견. 민수는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옆에 앉은 형사가 물었다. 그녀가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민수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그녀의 전쟁은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진짜였는지는 모르겠네요. 창문 밖엔 바다가 있었다. 파도는 부서지고 다시 이어졌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다. 안나, 넌 결국 어디로 간 거야? 하얀 천장이 눈부셨다. 민수는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팔에는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의사는 다정한 말투로 말했다. 다행이에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떠올랐다. 안나. 그녀는 죽었다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뉴스 자막으로 흘러나왔고 사진 속에는 낯선 경찰들이 찍은 현장 사진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여성 사망. 그 옆에 붙은 문장. 한국 정보기관 신원 조사 중. 민수는 TV를 끄고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옆에 있던 형사가 물었다. 안나 코발렌코 맞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다. 그 안에는 그녀의 군 신분증 사진이 있었다. 신호정보부 중위. 그녀는 스파이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쪽 모두의 이름이 등록돼 있더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중첩자였단 뜻입니다. 민수의 숨이 막혔다. 이중첩자. 그 단어가 너무 낯설고 또 너무 익숙하게 들렸다. 그녀가 했던 모든 말이, 그녀의 미소와 눈물, 그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말인가. 그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휴대전화를 들었다. 배터리는 거의 닳아 있었다. 그가 잠깐 화면을 켜자 새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다. 새로운 E-메일 도착. 보낸 사람 A. KOVALENK요. 제목 내가 죽었다고 믿지 마요. 민수는 손이 굳어버렸다.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는 병원 침대를 박차고 일어섰다. 붕대를 감은 채 로비로 내려가 휠체어를 빌렸다. 휴대전화 화면을 켜니 첨부 파일 하나가 있었다. 파일명 시그널 311. 로그. 그 안에는 낯선 글자들이 가득했다. 러시아어와 숫자가 섞인 암호 문장들. 그가 스크롤을 내리던 순간 하단의 한 줄의 한국어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돌아오는 날 진실도 돌아올 거예요. 민수는 그날 밤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다. 길거리의 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지메일 앱을 열었다. 받은 편지함엔 또 다른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보낸 사람 UNKNOWNAGNCY KR. 제목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 밤 11시. 부산역 2번 출구. 그날 밤 11시. 부산역 광장은 인적이 드물었다. 비가 살짝 내렸고 네온 사인이 바닥을 물들였다. 민수는 코트를 여미며 2번 출구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다가왔다. 머리를 깊게 눌러 쓴 여인. 그녀였다. 안나.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흉터 하나 없었고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다. 민수. 그는 목이 메었다. 죽었다며. 그래야 했어요. 왜? 살아있으면 둘 다 위험하니까. 민수는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이제 다 끝내자. 나 그만 속고 싶어. 안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가진 파일이 그 증거예요. 그게 뭐야? 그 파일 안에 뭐가 있길래? 한국 안에 러시아 정보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망 안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 당신은 내게 접근한 대상자였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진짜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민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말도 숨도 안 나왔다. 이 여자는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임무였을까?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파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넘기면 안 돼요. 러시아도 한국도 누구도 믿지 말아요. 그럼 너는 누굴 믿는데? 나?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직 나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팡!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의 비명이 퍼졌다. 안나가 민수를 밀쳤다.
도망쳐요. 안나. 그녀는 뒤로 돌며 어딘가를 향해 총을 쏘았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그림자가 쓰러졌다. 피비린내가 퍼졌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누군데? 누가 쏜 거야? 그들은 당신을 노렸어요. 왜 나를? 당신이 그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녀는 주저앉으며 말했다. 내가 너무 늦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 모든 건 나를 이용한 거래였어요. 누가? 한국 정보기관 그리고 러시아. 둘 다 나를 스파이로 심었어요. 난 그저 살아남으려 한 거예요. 민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수, 약속해요. 그 파일 절대 열지 말아요. 그 안엔 진실이 아니라 함정이 있어요. 그녀의 손이 점점 식어갔다. 안나, 안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눈을 떴다. 사랑해요. 하지만 진실은 더 위험해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이 서서히 닫혔다. 그날 새벽, 부산역 인근 경찰서 안. 형사들이 수사 기록을 정리하던 중 한 명이 노트북을 가리켰다. 이거 좀 보세요. 피해자 민수 씨 메일함에서 발견된 파일입니다. 파일명 시그널 311. 로그. 형사가 클릭하자 화면이 깜빡였다. 잠시 후 화면 가득히 한 문장이 나타났다. 이 전쟁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 거짓말들 사이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줄. 내가 죽었다고 믿지 마요. 민수는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파란 현수막이 펄럭였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안나, 진짜 넌 누구였을까? 바다 쪽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목소리 같았다. 바다는 잿빛이었다. 부산의 이른 새벽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 경계가 없었다. 민수는 오래된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컵 안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의 눈앞엔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 파일 절대 열지 말아요. 하지만 그는 열었다. 파일 이름 시그널 311. 로그. 화면에는 낯선 글자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러시아어, 영어, 숫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한글 몇 줄. 민수, 이건 나의 마지막 전송이에요. 민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듯 했다. 파일 속에는 음성 로그가 있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낯익은 숨소리가 이어졌다. 민수, 당신이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숨이 거칠었다. 뒤에서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무전기 잡음이 섞여 들렸다. 내 이름은 안나 코발렌코가 아니에요. 내 이름은 프로젝트 안나, 한국 정보국이 만든 감정 조작 실험체 7번째 개체예요. 민수의 손끝이 떨렸다. 뭐라고?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나는 프로그램처럼 훈련받았어요. 사랑을 학습하고 거짓을 말하고 진심을 흉내내는 법을. 그녀의 음성이 낮게 이어졌다. 처음 당신에게 접근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난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러 간 거였어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간의 신뢰 형성 패턴이라는 이름의 실험. 그게 내 임무였죠. 민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인지 피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이야? 노트북 화면에서는 계속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니요. 어느 날부터 그 임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웃을 때마다 내가 진짜로 웃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게 오류였어요. 내가 프로그램이라면 당신은 내 시스템을 고장낸 바이러스였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주 짧게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정적 속에서 한 문장이 또렷하게 들렸다. 민수, 내가 정말 전쟁에 나갔다면 그건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깜빡였다. 새 창이 자동으로 열렸다. 제목 프로젝트 ANNA 컴퍼덴셜. 문서 상단에는 국가정보국 실험기록 실험체 7호. 그 아래 붉은 도장. 폐기 완료. 민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진짜 사람이 아니었던 건가? 그의 사랑은 데이터였던 건가? 하지만 문서 마지막 줄에 손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있었다. 민수, 내 마음은 프로그램이 아니야. 그 글씨는 확실히 그녀의 필체였다. 둥글고 망설임이 많은 글씨. 민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화면을 천천히 쓸었다. 그때 노트북 화면이 번쩍이며 자동으로 꺼졌다. 모니터 위로 붉은 문장이 떠올랐다. 데이터 자폭 10초 후 삭제. 민수는 놀라 키보드를 두드렸다. 안 돼. 기다려, 제발 멈춰. 그러나 화면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987. 안나. 654. 그의 눈앞에 마지막으로 문장 하나가 떠올랐다. 민수,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321. 화면이 완전히 꺼졌다. 카페 안의 조명이 반사되어 민수의 눈 속에 작은 불빛처럼 남았다. 그는 노트북을 덮었다. 창밖에는 새벽 바다가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가 부서지고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녀가 떠나기 전날 자신의 옷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었던 것. 표면에는 새겨진 글자 A, K. 그는 그것을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단 하나의 폴더가 나타났다. ANNAMEMORY. 폴더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음성 파일 하나. 그는 그 파일을 눌렀다. 조용한 숨소리,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민수, 내가 진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건 프로그램도 명령도 아니에요. 그 목소리가 끝나자 노트북 화면엔 작은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녀가 웃고 있었다. 한국의 봄날, 김치 담그던 부엌, 햇살 아래서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던 모습. 민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터졌다. 그는 화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래, 안나. 진짜든 아니든 나도 너를 사랑했어. 며칠 뒤 민수는 서울로 돌아왔다. 아파트 문 앞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없음. 그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짧은 쪽지 하나. 당신은 나를 살렸어요. 이제 나도 당신을 살릴 차례예요. 그리고 흰색 카드 하나.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안나 재가동 승인. 그는 미소 지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왠지 그녀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아파트 거실. 민수가 불을 끄고 잠들기 전 부엌에서 미세한 전자음이 울렸다. 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 냉장고 옆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 점 아래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민수, 나 돌아왔어요. 그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다. 그리고 어둠 속 그녀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에필로그 거짓의 끝, 혹은 사랑의 시작. 며칠 뒤 뉴스 속보가 떴다. 단독 국가정보국의 비밀 실험 감정형 인공지능 프로젝트 안나 존재 확인. 화면 속 사진엔 민수의 아파트와 붉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이 보였다. 기자는 말했다. 프로젝트 안나는 인간의 감정 복제 실험으로 추정됩니다. 민수는 화면을 보며 작게 웃었다.
감정 복제라. 그럼 내 사랑도 복제된 건가?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 순간 부엌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민수, 오늘은 돼지갈비 먹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안나.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는 프로그램일지 몰라도 내 사랑은 진짜였어.